아 그래요? 한번 유종훈 기자 만나볼까요? 네, 류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효성가와 LG가 거기 이제 같은 초등학교 나왔고요. 그죠? 거기 동네 지역에 가면은 관광 상품이 있어요. 네. 그 멋진 나무도 있고, 네. 그 동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오면서 이제 길을 받는. 나도 부자 될 거야. 그렇죠. 네. 거기 거기 어디 의령인가? 경남 의령 맞을 겁니다. 아마. 예. 의령인가? 아니 뭐 이름이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여튼 거기 작은 하여튼 마을 하여튼 군 정도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잠깐 뭐 지수 좀 보고 오늘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표 좀 띄워주십시오. 어제 보면은 뭐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게 네. 아주 좀 괜찮은 편으로 좀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장 대비 0.14% 올랐고요. 나스닥도 0.57% 올랐고 다우도 0.14% 올랐습니다. 네,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이게 원래 러셀 2000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다우 나스닥이 겹쳐 있군요. 네. 좀 올랐어요. 네, S&P랑 러셀을 가져왔었는데 뭔가 잘못됐네요. 네. 어쨌든 어제 보면 뭐 전부 다 좀 괜찮게 마감을 했고요.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어제 보면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FOMC 회의록 보면 이제 사실 7월 달에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올려야 될 상황이 곧 올 거다. 내려야 될 상황이 네네.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좀 아마 이제 23일이죠. 23일에 이제 파월이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 하니까 네. 그때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도 그러면 이제 그 어제 어쨌든 FOMC 회의록이 이제 새벽에 공개가 됐으니까 이거 네.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과연 뭐 내릴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리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번에도 동결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동결하면은 몇 번째 동결인지 혹시 아세요? 몇 번째죠? 11번? 비슷합니다. 역시 네, 감이 대충 좋아. 딱 그쯤이었던 것 같아. 13번입니다. 이번에 13번. 네.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최장 기간 동안 동결을 하게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사실 좀 낮은 상황에서 동결을 쭉 해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네. 높은 상황에서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최장 기간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번 좀 표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빨간색 선이 이제 그 한국에 보면은 이제 동결 기간이고요.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제 격차가 2.0%포인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25bp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 넘게 차이가 나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환율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내리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뻔한 거 왜 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들 기대하는 거는 소수 의견이 나올 거냐 말 네. 거냐예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소수 의견을 개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네. 동안에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미국 상황에서도 보면 FOMC 회의록을 봐도 이제는 우리가 내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무래도 9월 달에 내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에 이번에 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뭔가 소수 의견이 이제는 내리는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기대를 해야 되겠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그러면 수 이런 있습니다. 거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아가고 금리를 내리고 싶긴 한데, 네. 야 미국이 안 내렸는데 우리가 내렸다가 갑자기 외환 시장 막 튀어 오르고 이러면 우리 어떡하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미국의 그 금리 결정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정말 좀 아찔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 미국의 FOMC 그 의사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9월 인하가 거의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미국 내리는 게 거의 확정적이니까
뭐 그래봐야 뭐 한 달 정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네. 요 정도 조금 앞서서 내리는 게 뭐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이제 한 발을 먼저 떼느냐 마느냐 정도의 차이. 정프로 또 그쪽에 네. 소수 의견 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릴까요? 저는 내린다고 봅니다. 이번에 와, 전제적으로. 그랬다가 지금 캐나다 쪽에서 지금 철도가 또 이제 파업을 해갖고 철도 파업을 해갖고 이제 물류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일시적이나마 갑자기 뭐 8월 물가가 조금 올랐다. 그래서 9월 말고 우리 다음 달에 해야 될 것 같아. 11월에 한번 해볼까?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 달 미룬다, 한 차례 미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돼요. 왜들 그래? 그래서 선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오늘 이제 FOMC 공개록을 봤을 때는 사실은 내리는 거에 방향성은 맞다라는 건데 언제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이 갈렸고요. 특히나 이제 다들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연내 1% 정도는 내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다들 기대하는 건 사실은 9월 달에 이제 0.5%를 내려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B컷이 가능할까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많이 좀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0.25%포인트를 내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지금 소수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그런 의사 표현보다는 조금은 이제 우리도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식의 의견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는 미국 영향력이 있지만 사실은 국내 자체적인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계속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금리도 인하가 되고 대출금리 인하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아시겠지만 시중은행이 최근에 다시 대출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출금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은 이 금리는 다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들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과연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제 13회에 이어서 14회까지 동결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다들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 멘트 코멘트 가져왔습니다. 이제 네. 정용택 IBK 투자증권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곳곳에서 금리 인하 기대치를 높이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느니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금리 자체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윤여사 메리츠증권 연구원 쪽에서 말을 보면은 물가는 둔화 기조가 잡혔고 내수 부진에 대해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8월에 금리를 내리긴 어렵겠지만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걸로 지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올해 좀 내리긴 내릴 이제 것 올해? 같은 네. 올해는 무조건 내리죠. 네. 이제는 연내 내리는 거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미국도 어느 정도 네. 이제는 잡힌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중은행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되게 지금 다들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기준금리는 네. 기준금리고 네. 내가 받는 대출금리 내가 넣는 예금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도 다시 바로 시행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시중금리 올랐어요. 사실은 대출금리가 올랐고 오늘 어제였죠. 어제 보면 신한은행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 쪼고 있습니다. 중단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조건부 대출 같은 경우에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대출 그 전세를 사시는 분들의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파장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전세가가 그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니까 전세가도 좀 안정화 내지는 뭐 하향을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네. 정책 기조와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이 움직이는 게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대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내릴 거냐? 예를 들면 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은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사는 대출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대출이 묶여 있는 게 어떻게 묶여 있냐면은 주택 그 이제 보증 대출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신용 대출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택 대출이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신용 대출만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서민들의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내수 경기 침체가 안 풀릴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저희가 뭐 TMF 사태라든 여러 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 정책 자체가 단순하게 지금 이게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도 내려야 된다. 혹은 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뭐 내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소수 의견이 조금은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뉴스. 여튼 오늘 아마 저 결과가 나오죠? 네, 이따 좀 있으면 우리 9시에 바로 발표가 날 겁니다. 네. 네. 아마 그 이번에는 13회 연속 동결이 거의 뭐 유력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 네. 의견이 이제 오후에 어떤 게 나올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네, 그다음 뉴스는 지금 이제 계속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요즘 뭐 경제 섹션 들어가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밖에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 포비아가 좀 확산되는 건가라는 느낌이 요즘에 들거든요. 좀 네네. 분위기 좀 어때요? 정말 이게 좀 걱정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차를 안 사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인하라든지 신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현대차에서 나왔던 전략 중에 하나는 먼저 한번 타보세요. 우리가 딴 거 없이 성금 없이 그냥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은 네. 타보고 2년 뒤에 살지 말지 결정을 하세요라고 하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지금 정책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월 50으로요? 네, 약간 빌려 타는 것처럼. 어. 그런 식의 지금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잘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금융위기 막 이럴 때 미국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다 팔고 자동차를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업체들은 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잠깐이라도 사서 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계를 해서 이제 이런 좀 시범 서비스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 한정으로 국내에서 이제 슬슬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 다음 달 되면 아마 전기차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어. 많이 문제가 됐던 불이 났던 벤츠라든지 네. 벤츠 말고도 지금 다른 업체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왜 포비아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내 차가 불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인천 청라 사태를 보니까 내 차가 불이 나면서 옆에 있는 차 또 그 옆에 있는 차 전체 아파트 단지로까지 그렇죠. 이렇게 예. 화재가 이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 모든 보상을 차주가 지어야 될 수도 있다. 그 문제에 차주가 지게 되면은 파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기차 1억 주고 사서 100억 갚을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전기차를 왜 사? 1억 주고 파산될 일을 내가 왜 하냐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단순히 판매 저하가 아니라 포비아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관련해서 이제 좀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이제 네. 의원들을 그 국토위 의원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이제 나왔던 이야기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제는 이제 서울시가 제가 뭐 저번 지지난주 때 한번 그때 단독 보도를 같이 연결했던 건데 네. 서울시는 지금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규칙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지금 문제도 되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 쪽에서 이거를 함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이냐 이게 뭐 아파트 주택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단순히 서울시만 해도 되는 거냐 국토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요. 네. 그러네요. 또 서울시에서 만약에 서울시 지하주차장은 90%인데 바로 옆에 있는 뭐 인천이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지자체별로 협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부처가 중심을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없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내용 자체는 뭐 틀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억하심정이 있거나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조금은 전기차를 안전하게 타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게
제한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90% 충전 제한 자체가 그냥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많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점점 집단 소송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500km 가는 전기차를 샀는데 90% 제한으로 막 예를 들어 걸려버리게 되면은 내가 잃어버린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은 셀 업체에 대해서 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니들한테 10% 할인을 해서 살게. 우리가 배터리를 10%만큼 더 배터리 넣어야 자체를요?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너희 우리한테 싸게 팔아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셀 업체들은 소재 업체들한테 니들도 그러면은 싸게 팔아. 우리만 손해 볼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산업 전반에 지금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100% 충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고 네네. 그 완성차 업체들은 아닙니다. 우리 이거 100% 충전해도 100% 아닌데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터리 용량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깔려있는 배터리, 물리적으로 깔려있는 용량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SOC라고 해서 이게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가 100만큼 깔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95, 97, 보수적으로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90만큼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부러 약간 미리 그렇죠. 안전용 못하게 마진을 딱 해놓는 놔두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예전에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시절에부터 이제 이런 관련된 사고들이 조금 많았었잖아요. 네, 있었죠. 배터리 팩이 부풀어 올라서 네. 터진다든지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 때 삼성전자의 그 네. 갤럭시 노트 7 그게 이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삼성전자에서 60% 충전 제한을 했었어요. 60%였었어요? 네. 60% 충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10%, 20%, 30%, 40%, 100%까지 쭉 시험을 해봤더니 발열에 의한 폭발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열이 어느 정도까지 청준했을 때 더 이상 오르지 않느냐를 실험을 해보니까 60%가 마지노선이었다라고 해서 60%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들은 지금 왜 80%, 90%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 논문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80%랑 90% 했을 때는 100% 했을 때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타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폭발력이 좀 적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이 조금은 더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낮추자고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110을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배터리 110을 설치해 놓고 100을 쓰게 한 곳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130을 설치해 놓고 100을 쓰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원가가 가격이 비싸네.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가격도 높아지겠지만 네. 지금 안 그래도 전기차 파면 팔수록 돈을 못 벌어요. 전기차 팔아서 돈 버는 기업은 정말 테슬라 정도밖에 없어요. 네. 현대차도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받고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지금 뭐 유럽은 보조금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가율을 그렇게 높일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무거워지게 되면은 나는 130을 실어놓고 100을 탈 때보다 110을 실어놓고 100을 탈 때보다 130을 실어놓고 100을 타면은 오히려 주행거리가 줄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렵다. 네네. 또 최근에 또 되게 웃겼던 게 뭐면은 이제 뭐 선박에 차를 실을 때 전기차는 뭐 50% 미만으로 충전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우도 갔는데 그 30분 타고 가는데 앞에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돌면서 배터리 막 다 방전시키고 나가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박 장관이 50% 충전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해수부랑 전혀 논의가 없이 해수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수출이에요. 수출. 네. 이게 우도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국 갔다가 유럽 갔다가 아니면 미국까지 가면은 몇십일 동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안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다 타네. 다 날아가거든요. 큰일 실제로 나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이었나 그때 이제 보면은 폭스바겐 차량이었어요. 폭스바겐 배를 다 싣고 차를 싣고 가는 배에서
그 안에 실려 있던 포르쉐 타이칸이 불이 났습니다. 아. 그러면서 거기 타고 있던 새 차가 다 날아갔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네, 그게 타이칸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요. 타이칸은 LG 배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LG 배터리가 중요하고 뭐 중국산이 중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원산지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코나 일렉트릭 때 LG 배터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배터리는 중국에서 생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메이커가 중요한지, 중국산이 중요한지, NCM이 중요한지, LFP가 중요한지 이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뭐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라든지 실명제 하는 것도 단순히 뭐 BMW는 삼성 SDI를 많이 실었고 아우디 폭스바겐은 LG를 실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과연 이 배터리는 어떤 그 이제 케미컬, NCM인지 LFP인지 그리고 뭐 811인지 622인지 이런 이제 케미칼의 그런 조합 비율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산지 오창 공장에서 만들었냐 한국에서 만들었냐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었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이제 소재까지 나옵니다. 소재. 네네. 그때 당시에 코나는 분리막 이슈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분리막이 SK 걸 쓰다가 중국 걸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LG 배터리라서 SK 배터리에서 안전하다가 아니고 BMS는 어떻게 할지 소재는 어떻게 할지 원산지는 어떻게 오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이번 주 안에 뭔가 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어떤 이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우리가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긴 하잖아요. 그럼요. 뭐 불가능해요. 아파트 네. 요즘 다 지하 주차장만 있는 데도 많으니까 신축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신축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 못 지어요. 지하 주차장만 짓게 돼 있고. 무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문제는 요즘 신축 아파트는 지하 주차 면적의 5%는 의무화를 합니다. 전기차 주차. 충전기 설치를. 네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하에 하는 거를 의무화를 시켰는데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차라리 때문에 그냥 그 구역을 완전히 이제 네. 분리를 좀 시키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차 구역을 네. 주차 구역 분리를 시키고 딱 한 곳에만 모여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이제 커튼식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완전히 그냥 세워버리는 거지. 그 막아버리는 거. 네. 옆차와의 거리를 막아버리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물론 그런다고 제로가 되진 않겠으나 화재 확산은 없어지겠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 방금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항상 좀 전기차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트리거를 항상 주세요. 어떤 거냐면 포비아가 됐던 거는 사실은 화재가 난다는 것보다는 화재 확산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든 불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불이 내 옆차에 문제가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번 인천청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이 난 거는 잘못했죠.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스프링클러가 켜져 있었으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확산이 안 됐을 거고 지하의 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르투갈 보세요. 포르투갈에서 지상에 야적장에 있었던 차에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200대가 다 불탔어요. 네. 200대가? 네. 그게 뭐 어떤 전기차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뭐 테슬라다 아니다라고 말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차냐 아니냐 지하냐 지상이냐의 문제보다도 소방 시설을 얼만큼 잘 구비를 해놓고 화재 예방 장치가 잘 되어 있고 확산자 예방 장치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 소식 바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바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얼마 전이었죠. 이제 20억 로또 청약이 있었잖아요. 어디? 예. 반포. 아, 원펜타스. 그렇죠. 레미안 네. 원펜타스. 거기 이제 당첨됐던 분 중에 가점자 만점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 맞아요. 만점 가점자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만점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아파트예요. 네네. 바로 내가 20억을 꽂을 수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20억을 꽂으면 내가 20억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20억 로또 분양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점 만점이 84점인데 84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좀 띄워주십시오. 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2점이고요. 네. 부양 가족 수가 6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35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17점이라서 총점 84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라기보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게 뭐냐면 부양가족 수 6명 이상이 되는 집.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도 모시고 있으면서 4인 가족인데 그 사람이 현금을 20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15년 이상 동안 무주택자로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의혹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지금 진짜 부양가족 수 6명이 맞느냐. 요즘 위장전입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국토부가 원래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제 보면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자들이 쭉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네. 여기서 부적격자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뭐 부적격자 청약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동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이번에 청약 당첨자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네. 의혹이 제기했던 게 대부분 이제 내 배가 아파서였던 게 많거든요, 사실은. 야, 이게 말이 되냐? 나도 70점 밑에 떨어졌는데 또 84점이 말이 되냐? 한번 다시 살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했거든요. 원래 비리가 다 배 아파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네. 옆 사람이 찌르잖아요. 맞아요. 동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동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점수가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세 가족. 자녀가 3명이죠. 셋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그 청약 통장 이미 뭐 한 20년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제 중간에 이제 빌라를 잠깐 매입했던 거였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게 워낙 작고 가격이 낮아갖고 그게 무주택으로 인정이 돼요 이제. 아, 그래요? 그리고 무주택 이제 15년이 넘은 거예요 나도. 네. 네. 오, 그러니까 나도 거의 사실은 만점에 가까워. 가까웠겠네요. 그러네요. 꽤 높아. 네. 그래서 슬쩍 한번 얹어봤잖아요. 안 됐어. 야, 도대체 되는 사람 뭐야 했는데 만점. 만점자더라고. 네. 이게 부양가족 세상에. 수가 진짜 중요한 게 네. 6명이면 아까 35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5명이면 30점입니다. 아, 확 깎이는. 5점이 깎여요. 아. 그러면 79점이 되잖아요. 다른 네. 게 만점이라도.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게 이 부양가족 수를 가지고 지금. 아, 제가 밀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찌른 거 아니냐고. 아, 제가 그렇게 찌르진 않았어요. 네, 그냥 이상하다 생각만 혼자 했지. 네. 근데 뭐 지금 씁쓸한 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자체도 쉽게 못 건드리는 것도 지금은 집값 안정화 때문이기도 하고 네. 이런 건데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나오게 되면 정말 대출 금액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로 집값을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DSR 별로 의미 없다. 어차피 전세가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요즘 전세가 워낙 올랐을 때는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그런 영상들이 쇼츠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서울시에서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게 지금 쇼츠에서 항상 거의 최상위권에 지금 영상으로 뜨는데 네. 2억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뭐 비역세권이고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 뭐냐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랑 상관없이 네. 이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결국에는 대출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대출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값이 빠질 거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은 갭이 벌어지면은 갭 투자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과연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값이 왜 올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 전세로밖에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전세로 몰려들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갔다. 그런 분석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 때문에 집값은 다시 올라간다는 분석이니까 네.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뭔가 형성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88 대책 자체가 사실은 원래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88 대책은 유동 그 공급을 확대를 해서 집값을 조금 낮춰보자. 다른 것도 살 수 있게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게 원래 대책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집값 원리 요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재추환도 사라졌죠. 뭐 재건축 아파트들 지금 사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목동 아파트가 최근에 뭐 30억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는 정말 혼돈의 카오스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사실 진짜 문제가 많아요. 뭐 네. 정프로님 넷째 가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네요. 넷째 가면 또 될까요? 네. 만점. 84점 가자. 사자고 사람 애를 낳자고. 아이고. 여튼 뭐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들 화나는 뉴스들이 많을 때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우리 또 조금 속을 다운을 좀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퀴즈와 함께 선물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운조커피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리죠. 커피 전문가를 부르는 이름 네.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바리스타, 2번 소믈리에입니다. 어렵다. 어렵습니까? 네. 참고로 요게 이제 원래는 바텐더라는 이 단어와 같은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요 단어가. 아.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이제 바텐더를 이걸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술도 만들어주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뭐 영미권에서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 이제 커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이걸로 부르죠. 힌트 좀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에 답을 써야 되나요? 답은 쓸 데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답을 주실 때는 없고 답 주실 때는 없고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는 농담이고 네. 저희가 링크를 드렸죠? 예, 링크 있습니다. 네, 링크를 퀴즈 참여 누르시면 링크. 네. 네, 그 링크 안에 답을 써주시고 자 빨리 링크 올려야지. 뭐 주십니까? 링크 그러면? 올라와 있는데 다들 올라와 지금 있어요? 댓글창에 1111 쓰고 계시거든요. 네, 댓글창에 써도 소용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여 링크를 누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공지에 올려놨어요. 네. 고정 댓글 있습니다. 뭐 주는지 경품도 말씀해 주셔야죠. 경품은 더치커피. 아. 더치커피 이게 한 병이면 한 10잔 아마 네, 정도 10잔 나오거든요. 나와요. 네. 네, 그 더치커피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와인병 같이 딱 생겨갖고 맞아요. 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거 30분께 저희가 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조 커피와 함께합니다. 자, 야, 요즘 근데 저희가 선물을 너무 많이 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선물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선물이 너무 남용되는 느낌. 네, 그게 조금 저는 불만입니다. 어제도 뭐 갤럭시 워치 2명. 네. 많이 나가요. 예, 하여튼 요것도 마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또 되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 희한해. 맞아요. 왜 그러지? 안 돼. 잘 되세요? 정프로님 잘 되세요? 저는 그런 거는 진짜 안 되는 편이에요. 저 진짜 안 돼요. 로또도 내가 로또 5,000원짜리 한 번 내보고, 예, 지금 몇십 번을 사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 옛날에 저는 주택복권인가 그 500원짜리 한 번 내본 거 말고는. 아 이거 쏘세요. 아니 그 주택복권 이거 긁는 거 있었어요. 아 즉석. 아, 또또 같은 거. 그거 500원? 그거 말고 네. 한번 자, 여튼 그 더치병은 다 드시고 나서 거기다 간장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야 이거는 거의 뭐 함정 아닌가요? 꿀팁이죠, 꿀팁. 자, 하여튼 정답 적어주시고 선물 받아가시고요. 운조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자, 우리 류종훈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 전기차 이야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